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어제 평양에서 대규모 전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권력 서열 2위 인사를 평양에 보내 최근 급가속한 북중러 결속을 이어갔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넓은 경기장 위로 불꽃놀이가 시작되고 경기장 가운데 도열한 사람들이 깃발을 흔듭니다.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내자 청중이 박수갈채를 쏟아내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북한이 최대 정치 행사인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어젯밤 평양 능라도의 5월 1일 경기장에서 전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늘은 군중 수만 명을 동원해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전망입니다. 열병식엔 중국 리창 총리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모두 권력 서열 2위로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이어 북중러 연대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습금형 동지와 담소를 나누시며 천안문 광장 주석단으로 오르시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 등 신형 무기가 대거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핵 보유국 지위를 대내외에 재확인하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하에서 자신의 가치와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외교 무대에 서는 상징적인. 이와 함께 사실상 후계자로 주목받는 김정은의 딸 주애가 열병식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국회 시간은 이재명 정부 첫 국감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부터 최고위 회의 등을 재개하며 1년 만에 공수가 바뀐 국감 준비 태세에 돌입합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국정감사 종합 상황실을 가동합니다.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다음 주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감에서 현 정부의 실정을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끝내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국감에선 김현지 부속실장과 한미 관세 협상,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녹화 등의 논란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전 전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 만큼 방어에 총력을 다할 전망입니다. 일단 국감 방향성에 대해 청산과 개혁, 회복의 국감이라며 검찰, 사법, 언론 3대 개혁 완수 방침을 못 박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의 실정과 불법을 발본색원하여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이재명 정부의 한치에 걸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며 사법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감을 앞두고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의를,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각각 제안한 상태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강행 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맞붙을 또 하나의 쟁점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입니다.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이 출석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 실제 출석으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국감 마지막 날인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민주당은 이미 한 차례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이후 관례상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 온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회피 논란이 일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에 이어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도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언급했습니다. 여당 입장 어떻게 정리됐어요?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박 대변인은 과거 문제로 정쟁하려는 의도가 명확한데 그걸 합의해줄 여당이 어디 있냐고 해 실제 증인 채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아파트 개발에 관여한 의혹, 산림청장 등 고위 인사 개입 의혹 등을 따져 물어야 한다며 김 실장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헌법 질서를 깨는 그런 무리한 발상과 겁박을 하기 전에 김현지 비서관을 출석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무엇보다 지금 바라는 일이라는. 국회가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더라도 김 실장이 대통령 일정 수행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정부가 경주 에이펙 기간 한국을 찾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체류 시간을 늘리려고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방한 일정은 당일치기로 전해졌는데 우리 정부는 1박 2일 정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우리 정부가 미 백악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점은 오는 29일 하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오전 입국해 비즈니스 서밋과 경제인 오찬에 참석한 뒤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당일치기 방한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출국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일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본행사 참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과시할 별도 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 측과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선 2박을 한 뒤 한국을 찾는다는 점도 의식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2차 한미 회담을 관세 후속 협상 타결 계기로 보고 한미 정상의 조선소 방문 일정 등도 검토해왔지만 현재 가능성은 다소 낮아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목표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차기 정상회담 계기라고 봅니다. 에이펙 때인데 그때를 향하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날짜도 트럼프 대통령 체류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일정에 맞춰 30일 방한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일박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정부는 시 주석 방한을 국빈에 준하도록 하고 한중 정상회담과 함께 펑리위안 여사와 김혜경 여사의 불국사 방문 등 친교 일정도 준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내내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던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놓고 여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냉부의 출연은 K푸드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에도 정쟁의 불을 지핀 국힘은 차라리 당명을 국민의 짐으로 바꾸십시오.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관세를 부탁합니다. 무분별하게 재정 퍼주기로 국가 살림도 거덜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국민의 삶을 챙기기 바랍니다. 민주당에서는 연일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은 문제가 없다, 할 일 다 하고 간 것이고 K푸드 홍보 목적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그게 아니라 뭐 내용도 내용이고 시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시간에 예능을 찍는 게 과연 맞느냐, 행정부 수반으로서 재난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야 할 그 시간에 예능을 촬영하러 간 게 과연 맞느냐 라면서 좀처럼 납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권이 이 논란을 연휴가 끝날 때까지 수습을 못한 모양새가 됐어요. 글쎄요, 대통령도 뭐 예능 출연할 수 있고요. 예. 그동안 대통령 다 했지 않습니까? 뭐 K푸드 홍보 좋지요. K푸드 세계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나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결혼식장 가서 무슨 슬픈 얘기 하지 않고 장례식장 가서 행복해서 웃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하는데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국정자원 화재로 온 나라가 마비됐었던 때 아닙니까? 정말 국가 초비상사태인데 그 대통령도 뭐 밤샘 작업을 해서 복구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그럴 때인데 그 시간에 예능 출연을 한다? 아, 이건 좀 아니죠. 그러니까 예능 촬영이 만약에 예정돼 있었다면 막 추석을 겨냥해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는 연기했어야죠. 그리고 그걸 지금 예능 촬영이 예정돼 있었는데
우리가 좀 이런 국가 비상사태에서 그 촬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연기했다. 지금쯤 했다면 예. 얼마나 국민들이 박수 쳤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거는 옹호할 게 아니고 그런 점은 좀 부적절하지만이라는 그런 전제를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뭐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나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 데 대해서 예. 여당도 어지간한 부분에서는 좀 양보를 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렇게 나서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초기 대응을 좀 잘못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대통령의 그날의 행적을 28일의 행적을 타임테이블을 소상히 밝혔으면 이 지금 사태가 이렇게까지는 커지지 않지 않았겠느냐라는 아쉬움도 좀 나왔어요. 아쉬움은 좀 있죠. 예. 뭐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예능 출연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의 방식이고 때와 장소를 가리라고 하는데 실은 출연 시기와 방송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예. 실제 추석에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K푸드를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촬영 시점을 알려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불편해했던 모양이에요. 그것들이 오히려 좀 오해를 샀다는 측면에서는 좀 미숙했다는 것은 맞고요. 다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야당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내내 이것에 대해서 마치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뭐 잃어버린 48시간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꾸 너무 정쟁화하는 것들이 정말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 좀 심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되면요. 국민들이 정말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추석 내내 좀 시청자 입장에서 바라봤는데 예.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좀 일할 것에 좀 집중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논란 추석 연휴 내내 여야의 평가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상반된 입장이 계속 이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어떻게 봤을지겠죠.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지 추석 민심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정확하게 뭐 측정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제 혼자서 느끼는 것을 가지고 뭐 추석 민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예.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는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오늘이나 이제 여러 여론기관에서 조사기관에서 나오겠지요. 나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대통령의 행적이라는 것은 지나고 나서 미리 밝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호상. 예. 근데 지나고 나서는 정확하게 다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 순서대로. 9월 26일 6시, 오후 6시경에 화재가 났습니다. 국정자원에서. 그래서 나라가 마비됐었습니다. 9월 26일 그 당일날 8시경에 대통령이 귀국을 했고요. 근데 9월 28일 그로부터 그야말로 2박 3일 후에 저녁 5시 30분경에 뭐 비상대책 회의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뭐 홍보수석과 대변인이 뭐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에 대해서 사진도 안 나오고 동영상 안 나오고 보통의 경우에는 다 사진 찍어서 국민들에게 배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아니 이 비상시국에 대통령 뭐 했느냐,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예. 뭐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 시간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몇 시에 지금 연행 촬영을 했는지. 오후라고만 밝힌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9월 28일 오후라고만 얘기하고 있고 그 이전에 그럼 혹시 그 전날은 뭐 리허설을 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실이 타임테이블별로 정확하게 밝히면 되는 일인데 그게 아니고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갖다 고소고발하고 이게 되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하면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 이랬다면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뭐 탄핵하겠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소고발하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시간별로 밝히면 되는 겁니다. 만약 27일, 28일에 대통령께서 시차 때문에 예. 미국 갔다 오셨으니까 피곤해서 좀 쉬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하기 어려웠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겠지 뭐라고 이해하는데 예. 그게 아니고 뭐 쓸데없는 정치 공세라든지 뭐 이걸 고소하고 고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당한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가 끝나면 개혁 입법 2라운드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개혁의 속도를 놓고 이 추석 연휴 동안 당정 간의 이견도 좀 노출이 됐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내란 종식하고 뭐 검찰청 폐지라든가 사법부 관련해서 검찰 법원 개혁하겠다 이런 것들 뭐 취지는 좋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 여당인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 실행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절차를 완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유능한 정부, 효율성 있는 정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정부의 총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시간을 정부가 좀 주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법원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법부도 당연히 개혁해야 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한 정적 중립성을 위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사법부 독립의 측면도 강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개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절차나 과정 국민의 민심까지도 보고 가야 되는 것이 이재명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엇박자가 난 부분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엇박자 속에서 서로 간에 이견을 조율해 가고 그리고 나서 야당과 협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어떤 진통이라고 보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그런 당과 대통령실 간의 엇박자 때문인지는 몰라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이른바 개딸,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의 마음이 조금 돌아선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조금 줄었고 어떤 댓글 양상도 조금 바뀌었다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뭐 당과 대통령실 또 당대표와 대통령의 입장은 다를 수 있는 거고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흔히 정부 여당이라고 해서 한 몸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견을 조용히 조율해서 내부에서 최종적인 목소리는 누가 내야 합니까? 당대표가 내야 합니까? 대통령이 내야 합니까? 대통령의 목소리로 최종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대통령이 이건 속도 조절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당대표는 자꾸 엇박자를 내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것들은 이게 또 역할 분담이라고 뭐 한 사람은 뭐 굿캅, 한 사람 배드캅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저 유엔에서 연설하는데 그 시간에 당대표는 자기가 주최하는 세미나를 열어서 대통령 주변에 동맹파가 너무 많다, 정리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정말 확실하게 뭔가 국정의 주도권을 쥐려면 당대표를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엇박자가 나지는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일단 집권했으니까 집권 여당이 아니라 이 정부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민을 위해서도. 이런 식으로 엇박자가 나는 것, 역할 분담이 아니라 이건 뭔가 서로 다른 의견이 다른 것들이 좀 표출되고 있다. 이런 것은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거죠. 당과 대통령실 간의 엇박자, 수습 시도에도 어떤 미묘한 기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의원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이 궁금한 게 많고 또 물어야 할 사항이 많은데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권위를 부리면서 국회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묵과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에 응해야 한다고 보고 만약에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국감에 참여하지 않고 법원행정처장이 나오는 게 관행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나와라.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력 동원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대통령실도 국정감사 대상이죠. 근데 대통령 출석하라. 그렇게 안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이 동등하게 같은 레벨로 같은 위상으로 지금 분립된다.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또 관례상도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때 출석하지 않고 앞에서 인사말 하거나 또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거나 그런 걸로 가름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건 존중해야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은 일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뭐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자꾸 하는 것은 공세를 취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표 때 예. 왜 판결을 그렇게 했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얼마 지금까지 해명했지 않습니까? 대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계속해서 얘기할 때 대법관들의 모든 총의를 모아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역시 입법부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제력 동원을 시사한 게 결국에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실효성이 별로 없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사법부 같은 경우는 법원의 독립을 위해서라고 예. 하고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도 결국에는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강제력은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법원도 이제는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원도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다 구속시키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예. 구속도 취소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법원의 권한은 막강해진 마당에 또 행정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만 끝나면 허망하게 구속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 물론 예. 국민의힘 사정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만큼 국민의 눈높이가 성역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사법부 독립만 이유로 내걸면 모든 것이 면피가 되는 그런 상황도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야당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는 그만큼의 강력한 무기가 대법원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무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견제의 대상도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민 앞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도 충분히 있지 않겠나.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출석 여부가 주목되는 또 한 사람이 있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입니다. 김 실장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모셔왔던 측근인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불러내서 그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정쟁과 공세를 하겠다 이런 야당의 의도가 너무 명확히 보이는데 국감에 안 내보내려고 한다든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지켜보시면 될 일입니다. 김현지 비서관이 나오는 게 먼저 아닐까요? 김현지 비서관을 출석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무엇보다 지금 바라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감이 다음 주 시작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출석 여부에 대해서 지금 여권 내에서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정리가 되고 있죠. 예. 국회에서 요구하면 조건이 국회에서 붙어 부르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국회가 부른다는 것은 국민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민주당이 동의가 필요한 동의해야 상황으로 되는데 보입니다. 민주당이 동의 안 할 건 명백하기 때문에 그건 뭐 전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 저는 이게 그냥 진짜 전형적인 긁어부스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 그냥 부속실을 대통령 비서실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을 하면 비서관들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도 나왔고 총무비서관이 다 나왔고 그 조용히 했으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김현지 현재 부속실장에 뭐 그런 관심 갖겠습니까? 그때 총무비서관이었죠. 근데 그걸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콕 집어서 못 나온다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왜? 뭐냐 이분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지금 긁어부스를 만들어서 지금 완전히 언론에서 완전히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감 출석 여부를 떠나서 과연 그 위상이 어떤지 이거에 대한 국민 관심을 돋운 그런 긁어부스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정전에 말했잖아요. 예. 대법원장도 이제 성역이 없다. 그래서 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국민 앞에서 나와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렇게 증인으로서 요청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뭘 물어볼 것인가. 총무 비서관을 하면서 인사나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걸 물어보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과거에 무슨 대학교를 나왔냐,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뭐 성남시장 시절에 뭐 했냐, 이것들은 실은 물어볼 만한 사안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국민의힘이 정말 김현지 비서관이 소환해서 증인으로서의 질문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뭘 물어볼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소명도 하면서 여당을 좀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공수가 뒤바뀐 이재명 정부 첫 국감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2차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당시 체포를 저지한 경호처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이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이 60년 12월 18일 아크로니스타. 오늘 두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내란 특검은 올해 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이를 저지하도록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기소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당시 체포 저지 과정에 투입된 경호처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1차 공판 때와 달리 특검은 국가기밀 등 보안을 이유로 방송 중계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에는 출석했는데 오늘도 출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한 총재는 연휴 기간인 4일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모든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특검은 추가 소환 없이 한 총재를 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를 선물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네, 특검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엄 당시 교정시설 마련 등을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는데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뭘 하는지도 몰랐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장관을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겁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출국 금지 팀을 대기시키고 교정시설의 수용 공간을 확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은 앞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공모 혐의를 줄곧 부인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를 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내란의 공모라는 법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궤변이고, 박 전 장관은 TV조선과 통화에서도 당시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중요 임무 종사가 뭐가 있겠느냐며 특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검의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세 번째인데 앞서 한 전 총리 영장은 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현 변호사, 조현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해드린 대로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특검에선 다른 국무위원들에 비해 박 전 장관의 계엄 관련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건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죄명은 내란상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란 관련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주무부서가 국방부, 행안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중요한 또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에 비춰봤을 때 검찰, 인권, 특히 출입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장관인 것이고 나아가 지난 12월 3일 날 그 누구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불러서 이와 관련해서 상의를 했고 그 상의한 이후에 또 실제로 지금 법무부에 가서 검사를 현실적으로 지금 특검 이렇게 비상계엄이 됐을 때에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에 이미 구속된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국방부 장관 이에 못지않은 수준의 어떤 책임을 묻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박성재 전 장관, 당시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라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어떤 물증 아니면 어떤 증거물이 제시돼야 박 전 장관의 혐의가 입증되는 건가요? 일단 박성재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지난 헌재에서 한번 결정을 받은 바는 있죠. 이번
중요 임무 종사가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특검팀이 관련 증거와 수사 내용을 좀 많이 보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박성재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빠른 지시를 하달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음 끝나고 난 이후에 검찰국장이라든가 관련 그 관계자들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통화를 한 내역 등이 확인이 되긴 했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 특검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 다른 하급자로 전달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성재 전 장관이 본인은 내란 중요 종사 임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례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업무를 지시받고 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하다라고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이 되고 입증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었잖아요. 박 전 장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 것으로 보십니까? 물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또 혐의가 중대하면은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그 특검으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구속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지금 12월 3일 거의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개월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그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한다고 하면 이미 벌써 12월 달, 1월 달 그 정권 교체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마치 지금 국무총리에 대한 것도 제 영장이 기각될 때에 범죄의 소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듯이 이번 사안도 내란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어떤 성립에 대한 소명이 있었는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투어질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0개월 이상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는데 도주 우려가 있느냐 아니면 정권이 다 바뀌고 압수수색 다 했는데 도주 우려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이 부분이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법원도 상당 부분 고심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만약에 이제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내란 관련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지난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에 이어서 특검팀 수사에 대한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한 수사에 대한 집중과 여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을 못했다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아마 저는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 인용 여부와 기각 여부는 뭐 도주 우려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소명을 했는지 그 부분에 아마 재판부가 집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함께 더불어 인정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혐의를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인가가 핵심적으로 보여질 것인데 저는 아마 비교점은 한덕수 전 총리보다는 이상민 전 장관과 비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 것이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도 최초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받고 진행을 할 때는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만 적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직권남용죄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박성재 전 장관도 압수수색 당시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였지만 이번 그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게 되면 직권남용죄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 자체는 박성재 전 장관이 중요 임무 종사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하급자에게 그런 관련된 내용을 지시하고 하다라는 정황과 그런 증거들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중요 임무 관련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소송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최종 결론이 이르면 이번 달 나올 수 있다는 전망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665억이냐, 1조 3,800억이냐. 1심에서는 재산 분할을 600억대로 했지만 2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큰 1조 3천억 원 이상의 어떤 판결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판결의 갈림은 결국 SK 주식회사의 지분을
과연 최태원 회장이 열심히 일해서 벌었느냐, 아니면 그것이 이제 그 부부간에 같이 협력해서 벌었느냐, 아니면은 상속에 따라서 받았느냐, 이런 부분의 판단, 그리고 나아가 이게 그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실질적으로 메모를 했고 300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갔느냐, 이걸 가지고 크게 나눴는데, 그에 대한 어떤 비자금 관련해서 이거를 인정해서 사실상 상속을 인정해주면은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라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제 비자금 존재 확인된 바 없고 비자금은 불법 잔금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항소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비자금의 존재를 인정했죠. 약소금이 발행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증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약소금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차용증보다 더욱더 강력한 그런 입증력을 가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유심히 살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쟁점은 이러한 비자금이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성을 지녔을 경우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것인지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확립된 대법원의 입장과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아마 이번 대법원 입장에서는 고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남 태안에서 시민들이 갯벌과 갯바위에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또 태안에서는 진흙에 빠진 차량을 밀다가 70대 여성 2명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김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잠수복을 입은 해경대원이 바다로 뛰어내려 구조보드에 오릅니다. 경장 김현수, 구조보드 탑승 완료. 인근 갯바위로 보드를 몰고 간 대원은 60대 낚시객 1명을 구조했습니다. 8시간 전인 새벽 2시 40분쯤에는 만리포 선창여 갯바위에 고립된 30대 낚시객 2명이 해경의 도움으로 무트로 나왔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새벽 1시쯤에는 남면 진산리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던 남녀가 갯골에 갇혀 있다 구조됐습니다. 요구조자 걸어서 이동 예정입니다. 보드 수신 완료. 태안 남면에서는 안타까운 사망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비포장기를 달리던 승용차가 진흙에 빠지자 70대 여성 2명이 내려서 밀다가 깔렸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두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기어 변속 조작 실수로 차량 뒤편에 있던 일행들을 차량을 밀고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들은 동창 모임에 가기 위해 인근 펜션으로 함께 차를 타고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실수가 있었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1단계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인질이 다음 주 초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수상 의지를 드러냈던 노벨 평화상은 오늘 발표됩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중동 평화 주역임을 자화자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평화 구상 1단계의 핵심인 인질 석방이 다음 주 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ended the war in Gaza and really on a much bigger basis we secured the release of all of the remaining hostages and they should be released on Monday or Tuesday. 13일부터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생존 인질 약 20명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2천여 명이 서로 맞교환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질 석방날 현지 방문 의사도 밝혔습니다. Try and make a trip over. We're going to go to Egypt where we'll have a signing. 평화한 다음 단계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입니다. 하지만 하마스 반발이 거세 휴전 최종 단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수상 의지를 드러낸 노벨 평화상은 오늘 발표됩니다. 앞서 백악관 관계자들은 중동 평화구상 합의가 트럼프 지도력 없이는 불가능했다며 관계자들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노벨위원회는 이미 6일 수상자를 결정했으며 중동 평화 관련 문제는 내년 수상자 선정 때에나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헝가리 소설가 크러스너 호르커이 라슬로가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종말론적 두려움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하는 강렬하고 선구적인 전작에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러스너 호르커이는 헝가리 출신으로는 두 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며 1985년 데뷔작 사탄 탱고 등으로 맨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면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붐볐던 국립중앙박물관의 모습입니다. 이례적으로 길었던 추석 연휴가 어제 끝이 났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막바지 연휴를 즐기는 인파들로 붐볐습니다. 주요 명소들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국립중앙박물관 입구가 입장 인파들로 붐비면서 긴 줄이 생겨났습니다. 서울 명동 거리는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한글날이었던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한글 휘호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민들은 경복궁을 찾아 막바지 추석 연휴를 즐겼습니다. 네, 주요 명소마다 방문객들로 붐볐는데요. 광주에서는 무등산 정상이 특별 개방됐다고요? 네, 광주 무등산 정상이 오랜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수많은 등산객들이 정상을 향해 힘차게 걷고 있습니다. 무등산 정상부는 군부대 주둔으로 제한적으로 개방됐었는데요. 광주시가 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이날 하루 특별 개방하면서 등산객들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많은 등산객들이 무등산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내일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오락가락 이어지다가 모레는 남부에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20에서 60mm,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남부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이 18도로 종일 서늘하겠고요. 반면 광주 27도, 창원과 부산 26도로 남부는 한낮에 다소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제주 해안과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수도권과 강원에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